네,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창의적인 사람일까 하는 이제 질문에 관한 체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일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제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과연 창의적인 사람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자가 진단표인데 이제 화면에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고 모두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쪽에 체크를 하신 후에 20개의 문제에 관한 총점을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의성 자가 진단표 이제 검사 끝나셨습니까? 이 진단표에 여러분들이 냈던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점수죠. 80점 이상입니다. 80에서 100점까지인데 이 경우 여러분들은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생각이나 의도, 기획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위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이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데서 조금씩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어울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그리고 또 이런 포용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70점대인데요. 70점에서 79점 정도는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창의력이 대체로 우수한 편이고요. 하지만 뭐 완벽하고 완전히 만족할 만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창의적 사고 방식이나 창의적인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60점대입니다. 60에서 69점 정도는 가끔씩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깜짝 놀랄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행동들로서 이제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을 텐데 그런 평가와는 달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라고까지는 부르지는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을 하고 또 창의적인 생활 습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40점에서 59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창의적인 인재라고 부르기는 조금 점수가 미흡한데요. 창의성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종의 이제 마음에 있어서의 원함은 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가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 창의적인 사고 방식과 창의성에 관해서 배우고 또 습관화시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창의성을 띈 그런 사람으로서 잘 또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점수가 제일 낮은 부분들이죠. 20에서 39점인데 사실 이 창의성 자가 진단을 하면서 점수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낮은 점수를 이제 39점 이하인 점수를 받은 분들한테 이건 그럼 창의성에 관해서 나는 거의 뭐 최저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을 분류할 때 별로 뭐 이렇게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상태로 평가하는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창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보통 창의적인 사람들처럼 뭐 튀는 행동이라든지 또 독특한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잘 사람들하고 화합하지 않고 약간 천방지축이고 또 무계획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기 좋아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질적인 요소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성의 중요성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은 변화를 추구하고 조금은 창의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말했던 창의성 진단지 말고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제시해 왔고요. 그 제시된 특징들이 뭐 적게는 몇 가지에서 많게는 20, 30가지도 있는데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창의성 자가진단표에도 일부 그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창의적인 인재는 주로 형식에 매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매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전에 매인다든지 소위 말해서 예의범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의 제도가 자기의 삶에 개입하고 자기를 간섭하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분하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을 계속 본인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나의 자존감 또는 자아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일종의 이제 자아상실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까지 싫어하고 또 그런 환경들을 또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은 오히려 쉬운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더 큰 의욕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성취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여러 사람들이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 내지는 그 일에 있어서 경쟁률이 참 높다. 뭐 1대1, 2대1이 아니라 10대1, 20대1, 뭐 100대1이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라는 좀 특이한 기질이죠. 좀 더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도전 의식이 강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들을 제시하고 다른 해결 방책을 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특징에 의한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각이나 전혀 자기들이 내놓을 수 없었던 계획들을 내놓는 걸 통해서 뭐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 참 엉뚱하구나, 괴짜구나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본인 스스로에 관한 생각인데 창의적인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창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온 결정과 자기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하죠. 그래서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반드시 어떤 모임에 채택되는 걸 원하고 자기가 냈던 계획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되면 또 상당히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내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아주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자신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하는 그런 그 일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했던 일 자체가 추진조차도 못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일단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진하는 것 자체에 큰 힘을 얻고요.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가 발생하면 그 실패는 내가 또 다른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험이다. 그리고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경험에 의한 거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람은 위트와 유머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웃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고 본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아 존중감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몰입되기보다는 좀 객관화시킴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기고요. 그게 이제 위트나 유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위트하고 유머를 통해서 상황이 더 부드러워지거나 다른 사람이 웃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자기의 성공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트와 유머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또 잘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한 7가지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의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장점이나 긍정적인 측면들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이 또 창의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7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반대되는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은 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또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개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좋아하죠. 그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그가 상당히 많은 회사 생활이나 본인의 발명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지만 가정 생활에는 지극히 소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바라볼 때 에디슨은 빵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일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이루어지는 직장 생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창의적인 사람이 그렇게 반복되는 업무로 진행되는 직장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매우 지루해하고 또 숨통이 막힌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공무원을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의 일들이 특히 대면 업무를 하는 경우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같은 업무의 반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불행히도 그 사람이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일 경우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부담스러운 직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창의적인 그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100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더라도 100가지가 똑같은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창의적으로 자꾸 바꾼다든지 변화를 주게 되면 상당히 혼란을 처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의견이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잘 먹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쉬운 일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쉬운 일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일 가운데서 어려운 일보다 오히려 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려운 일에만 신경을 쓰고 쉬운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거만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특이한 생각 때문에 이제 엉뚱하다, 괴짜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저 사람 아이디어가 좀 차별화되긴 했지만 그걸 하려면은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저 사람은 독특한 의견을 내지만 현실성이 없다. 뭐 돈키호테처럼 괴짜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경계하거나 또 뭐랄까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무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도 위트하고 유머가 많다는 게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볼 때 정말 가벼운 사람이다,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과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충분히 단점을 누를 만큼 매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윌리엄 네트 허만 박사가 제시했던 대뇌우성 모델에도 창의적인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허만 박사 같은 경우는 대뇌의 심피지라고 또 대뇌의 우뇌가 동시에 발달한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A, B, C, D 이 네 가지 타입 중에서 D 타입에 속하는 사람을 역시 창의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허만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특징도 비슷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상상을 좋아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고 실험을 좋아하고 또 충동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은 호기심과 또 모험심이 풍부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별난 행동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은 직관적이고 통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본 강의에서 제목이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정했는데 이 7가지 습관도 내가 과연 창의적일까라는 이제 그런 체크를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한번 일단 제목만 제가 제시해 보면 첫 번째 습관이 이제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 세 번째가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몰입도 몰입하는 습관. 다섯 번째가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 여섯 번째가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 일곱 번째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가, 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호기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그것을 특별히 그림으로 그려서 파악하려고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그 성향이 있으면 역시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정말 인내하고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메모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앞서 이제 몰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몰입함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집부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7가지 습관에 관한 질문 가운데서 과반 이상을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역시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주째 강의에서 말을 했지만 창의적인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7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